오늘의 주제는 자연주의 교육 철학입니다. 목차를 보면 계몽주의, 자연주의, 루소의 교육 사상, 아동 간의 변화, 그다음에 루소 이후에 자연주의 교육 사상이 어떻게 계승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계몽주의, 저번 시간에 공부했듯이 17세기에 리얼리즘이라는 교육 사상이 등장을 했다고 얘기를 했죠. 전통적 인문주의 교육에 반대해서 유럽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그 시기에 어 리얼리즘이라는 교육 사상이 하나의 주요한 흐름으로 나타났다. 그 나타낸 배경은 기본적으로 과학 혁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 혁명으로 인해서 쌓아진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방법을 교육에 포함시키는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문주의보다는 한뼘 진전한 변화한 사고방식이지만 아직까지도 그 전통적인 인문주의 교육에 비슷한 점을 많이 갖고 있어서 한계점도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론적, 추상적, 학문적인 중심으로 계속 흘러왔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적 문제와하고는 나는 괴리가 있다 하는 문제가 있었고, 교육 방법으로도 주입식, 획일적이고 개인차를 무시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7세기의 리얼리즘이고, 18 그런 걸 거쳐서 18세기에 되면서 계몽주의 사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18세기 유럽은 굉장히 혼란했던 격동기였어요. 그러니까 18세기에 절대 왕정이 시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게 일어났기 때문에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시기가 전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인제 어 프랑스 혁명이죠. 1789 년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오랫동안 존재했던 왕이 지배하는 이런 모나키에서 리퍼블리칸리즘 공화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프랑스 혁명이고, 그래서 세계사에서 프랑스 혁명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왕정의 끝을 내고 공화정으로 넘어가면서, 그 이후로는 근대사에서는 왕정이라는 거는 뭐 거의 예외적이고 거의 없고 다 이제 공화정으로 리퍼블릭으로 넘어가게 되죠. 루소가 바로 그런 전환기, 역동적인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18세기 중반 뭐 이때 살았던 사람이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10년 전쯤에 사망을 했는데, 그 계몽주의 사상은 물론 그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미국 혁명도 이 프랑스의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제퍼슨이 프랑스에 가서 유학도 하고 그랬으니까, 살았으니까 하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상가가 두 명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계몽주의 사상가로서. 예, 볼테라하고 루소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바로 그때 어 살았던 사람이고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다 하는 거를 알 필요가 있고, 그래서 18세기의 왕정파, 모나키를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의 왕정파와, 아니다,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두 파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역사적으로는 이제 고 공화당파가 승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프랑스 혁명에 성공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공화당파의 사상을 이루는 게 계속 계몽주의인데, 그거에서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인제 루소가 된다는 이런 얘기죠. 계몽주의는 음 enlightenment라고 부르는데, enlighten, light 빛을 비춘다 뭐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성의 빛을 비춰서 깨닫게 하는 것을 어 enlightenment라고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을 무지와 미신으로부터, 중세만이 있었던 그런 무지와 미신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인간을 자유롭게 만든다라고 보는 입장이 enlightenment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 이성의 빛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성을 굉장히 보편 이성을 굉장히 중요해서 중세까지는 뭐 지식이나 진리나는 성경이나 교회나 신이 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지만, 인제 근대로 넘어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진리는 과학과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인 사고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신중심에서 인간중심으로 당연히 바뀌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인간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나던 시기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합리주의, 이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주의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8 세기의 계몽주의 서양이고, 루소는 이런 그 계몽주의자예요. 그래서 이 이상주의에 반대를 해서 그런 뭐 이데아나 다른 있고 우리가 사는 자연이나 현상계는 가짜고 허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자연과 현실이 실제로 중요하다는 입장에서는 계몽주의자이고, 인라이트먼트도 믿고 이래서 계몽주의자로 분류가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 루소는 계몽주의에서 단 하나의 문제를 정말 느꼈어요. 그게 뭐냐면, 계몽주의는 아까 말했듯이 이성을 중시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중시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합리주의, 공리주의, 이성주의, 지식 중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추상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이 사람이 중요하게 여겼다는 건 자연이에요.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 인간의 본성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그래서 자연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이제 프랑스의 아까 말한 프랑스 혁명에서 왕정파들이 말한 그 두 명의 적이 있는데, 그게 볼테르하고 루소가라고 얘기할 만큼 프랑스 혁명 계몽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루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저서가 많은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저서는 이 세 개예요. 인간 불평등 기본론 1755년, 그다음에 사회계약론, 그다음에 교육에 관한 책으로서 유명한 책이 에밀이라는 책이,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저서인데, 간단히 살펴보면 사회계약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라는 것이, 국가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이 개인과 국가의 관계는 어떤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루소 이전에 지배적이고 대표적인 그 이론가로서는 이제 토마스 홉스, 영국 사람이자 이 사람이 주장한 사회계약설.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한 건 이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그 사람은 이제 성악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 상태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익과 이 추구를 위해서, 욕구 추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끼리 서로 투쟁하는 관계, 그런 혼돈스러운 상태다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는 것이 사람들이 개인의 자기 권리를 양도를 해서 국가가 이런 만인들 간의 문제와 경쟁, 투쟁 이런 거를 조정을 해 가지고 안정을 보장해 주고, 그리고 사회 평화가 유지된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인간들은 원래 악하고 서로 갈등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가 절대적인 권력이 필요하다. 양도를 해서,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런 갈등과 투쟁을 방지하고 사회 안정을 어 줄 수 있다라고 봐서 이 왕정을 옹호하는 입장이 토마스 홉스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반대하는 입장이 여러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루소가 어 쓴 이 책에서 주장한 바로는, 절대 왕정은 그러니까 기본 사회 개혁으로 권리를 국가에다가 양도를 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권리를 다 양도를 하는 거는 아니고 개인이 기본적인 권도 남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가 양도된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홉스하고 다른 입장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유인간이 있는데 사회 계약을 통해서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 거는 맞는데, 계약으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제 계약을 하지만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 인권이라든가 개인권을 전부 다 무시해서는 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를 해친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뭐 죽인다든가 해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권리를 국가에 줘서 국가가 나 대신 범인을 잡고 처벌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 이제 양도를 하는 건데, 근데 이 국가가 그 권리를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고, 일반 의지에, 국민들의 시민들의 일반 의지에 반해서 그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때는 국가를 뒤집어야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절대적인 국가 권력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반 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뭐 지금의 용어로 하자면 민심 같은 거예요. 국가나 정부가
민심에 어긋나게 그렇게 정치를 하면은 안 된다. 뒤집어 볼수 없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루소의 사회계획론이 되겠습니다. 인간 불평등 기원이라는 저서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건 이 사람의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의 불평등이 존재하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사회 계층 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래에 있는 사람도 이런 불평등이 어디서 왜 나타나게 됐는가 기원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어 글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프랑스에서 논문 에세이 그건 뭐라 그러나 컨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루소 이 제목으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람이 논문을 써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쓴 논문인데 1 등으로 당선되지는 않았지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인제 책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불평등이 어디서 기원하는가 하는 논문인데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던 인간이다. 이 사람은 성선설이에요. 이때 자연 상태라는 거는 무슨 자연인 뭐 이렇게 요새 TV에 나오는 그런 숲속 뭐 이 사회하고 떨어져 있는 문명과 떨어져 있는 뭐 숲속에 들어가서 뭐 바다와 산과 강 뭐 이런 뜻이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 근대 국가라는 것이 세워지기 이전의 상태를 이 사람은 자연 상태라고 봤고 그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선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문명이라는 것, 국가라는 것, 군대 정도라는 것 이런 사회 제도가 생김으로써 인간을 망쳤다라고 보는 인간이 그래서 악하게 된 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상실하고 인간이 구속되고 불평등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불평이 생기니까 서로 투쟁하고 경쟁하고 전쟁까지 가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됐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 그럼 그런 불평등이 생긴 게 문제인데 그럼 불평등은 기원은 뭐냐 이 사람 사유재산으로 봤어요. 그 사유재산이 없었을 시기에는 그냥 잔디밭에 내 집 양하고 저 집 양하고 그냥 아무 데나 가서 풀 뜯어먹고 그냥 저녁 되면 집에 오고 이러면 되는데 사유재산이라는 게 생기면서 울타리 같은 걸 세우게 되면서 더가 많이 가진 자 내 땅 네 땅 내 양 네 양 뭐 내 잔디 네 잔디 뭐 내 풀 네 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불평등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해서 불평등의 기원이 사유재산이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듯이 뒤에 인제 칼 막스가 쓴 공산주의 그다음에 자본론 이런 데 나오는 같은 얘기죠. 그게 뒤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면서 계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해결책은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거죠. 그런 불평등이 있기 전에 그런 자유롭고 평등하고 선했던 그런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게 굉장히 유명한 프레이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세상을 자연주의 사상이라고 이런 사상을 자연주의 사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에밀이라는 책은 교육책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사회계약론을 쓰고 나서 그럼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시민이 필요한데 그런 시민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책을 써야 되겠다 해서 쓴 것이 에밀이라는 책입니다. 에밀이라는 음 이름에 소년을 등장시켜서 소설식으로 쓴 교육서예요. 소설이에요, 소설. 근데 이 책으로 아마 대중적으로는 루소가 알려진 게 아마 이 책이 가장 유명한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 칸트 뒤에 독일의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이 기계적으로 규칙적을 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뭐 오후 3시 딱 되면은 맨날 똑같은 루트를 통해서 산책을 1 시간인가 뭐 이렇게 딱 하는 아주 그냥 기계 같은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한 번 산책을 놓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에밀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 거기에 몰두하고 재미있어 가지고 산책을 못 가게 됐다는 일화로 인해서 이 책이 더 유명해진 책입니다. 그래서 루스의 자연주의 교육 철학은 간단히 말하면 자연의 본성을 따르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교육은 아동 중심 교육이다. 그거에 이제 소극적 교육의 원리가 있는데 이건 뒤에 좀 더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자연의 본성을 따르는 교육은 자연으로 돌아가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문명 사회 국가 이게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이고 전투적으로 만들었고 또 네이처로 돌아가는 소리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문명 국가 사유재산 이전의 상태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본성이었던 평화로운 본성, 평화로운 인간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어 교육의 목표여야 된다. 그거는 자연의 본성, 그래서 자연의 본성을 따르는 교육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의 자연스러운 발달이 좋은 거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제대로 잘 발달하게 원래 돼 있기 때문에 아동 중심이라는 것이 뭐 아동이 원하는 것만 한다든가 아동의 의견을 존중한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라 아동이 자연스럽게 발달하도록 그 발달을 따라서 그냥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소극적 원리라는 걸 하는데 언뜻 들으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개입을 웬만하면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놔둔다. 개입할수록 망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해서 "못 본 척하라." 그러니까 아동들이 뭐를 잘 못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모르거나 이럴 때 도와주거나 고치려 하거나 잘못해서 야단을 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못 본 척하라는, 그래서 "소극적인 게 좋다."라 그래서 이걸 소극적 원리라고 말을 합니다. 아동의 자연스러운 발달에 따라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아동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아동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동 간의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중세의 아동과는 기본적으로 아동이라는 어른이랑 같은 존재라고 봤어요. 다른 게 아니다. 단지 좀 작고 미성숙하고, 그래서 인간의 발달은 그냥 연속적으로 어 이루어지는 단일적인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작고 미성숙한 데다가 신체적으로도 커지고 뭐 생각도 성숙해지는 이런 관계로 아동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중세의 그 아동의 이미지를 이렇게 보면 이게 보듯이 좀 크리피하게 보이는데, 지금 보면 이게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비율이 틀려요. 아동의 그 바디 프로포션은 성인의 그거하고 틀립니다. 베이비들 이렇게 보면은 머리는 엄청 크고 팔다리는 작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귀여운 그런 건데. 근데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그러면 중세의 아동이 이렇게 생겼는가? 그렇지는 않죠. 지금이랑 똑같이 생겼을 텐데 중세의 아동에 대한 인식이 어른이랑 똑같고 그냥 작은 어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여기에 표현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아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대에 가면서 인제 아동이 그렇게 작은 어른이 아니고 똑같고 이게 아니라 다르다는 것에 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달이 그냥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런 단계를 거쳐서 아 이루어지면서 each 단계 각 단계는 다르다. 그러니까 즉 아동은 어른과 다르다는 인식이 생긴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됩니다. 그걸 단계론 스테이지라는 것이 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근대에서 아동이 발견이 돼서 아동의 발견 discovery of child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아동이 그전에 당연히 있었죠. 전체 역사적으로 아동이 없었던 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근대에 와서 아동을 발견했다, 마치 없었던 걸 발견한 거를 마치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이 그전에 있었지만 아동을 제대로 아동으로 보지 못했는데 그걸 보게 됐고 알게 됐다. 뭐 이런 뜻으로 근대에서야 아동이 발견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18 세기에 아동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아동이 발견되고 이러면서 19 세기, 20 세기를 통해서 이제 발달 심리학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게 발전하게 됩니다. Developmental Psychology. 애들이 어른과 똑같다 그러면 발달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each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발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나오는 것이 학문이 Developmental Psychology가 돼서 여러분이 뭐 잘 벌써 여러 번 알고 있듯이 피아제는 Cognitive Development에 대해서 뭐 4 단계인가 뭐 이런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콜보는 그 뒤에 있어서 이제 모랄 도덕성이라는 것도 똑같은 게 아니고 뭐 덜 도덕이었다가 더 도덕이 되고 교육받으면서 뭐 발달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도덕성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이런 3 단계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했고, 에릭슨은 사이콜로지컬 인간의 그 심리가 어떻게 인간의 속성 본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스테이지마다 다르게 변해가는가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거는 어른이 생각하는 거, 어른이 말하는 거, 어른이 느끼는 거, 어른이 감정을 표현하는 거 이런 것과 아이들이 생각하고
아이들이 학습하는 거하고 아이들의 언어하고 아이들이 느끼는 거 이게 같지 않다, 다르다 하는 거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아동관이 변화하게 된 배경은 뭐 크게 보면 이 산업화하고 공장 체제가 성립이 된 근대 18 세기에 그거하고 관계가 아주 깊죠 당연히. 그러니까 공사가 분리되는 것이 바로 이 산업화가 생기면서 공장이라는 게 생기면서 주로 남성이 인제 공장에 바깥에 나가서 공장에서 일하고 돈을 벌어오고 여성은 집에 남아서 가사를 책임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런 식으로 퍼블릭 스페이스하고 프라이빗 스페이스 어 공장하고 가정하고 이게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면서 이때 인제 성별이 노동 분할도 일어나게 됩니다. 섹슈얼 디비전 오브 레버라고 해서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 이렇게 가사노동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그전에는 뭐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간의 수공업 이런 게 하면은 삐 그 geographically 같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스페이스적으로 구분이 되는 거는 이때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면서 어 여성의 역할, 특히 엄마의 역할, 부모의 역할 중에서도 엄마의 역할이라는 것이 다르게 이해가 되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육법도 이때 많이 변화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부모의 사랑이라든가 양육비라든가 아동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배경이고 이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주의 교육 사상이 그 이후에 인제 이게 18 세기인데 19 세기, 20 세기로 넘어가면서 계속 발전돼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간단히 소개하면 이제 루소 이후에 루소의 에밀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요한 사람은 이제 페스탈로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다 알겠지만 그러니까 루소는 학자였어요. 철학자, 교육학자. 글을 쓰고 이런 사람이었고 학문을 한 사람이고 페스탈로치는 교육자예요. 교육 활동가. 그러니까 에밀을 읽고 루소의 교육 사상의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실제로 고아들에 대한 를 위한 학교를 세우고 어린이를 위한 학교들을 세워서 실제로 운영하고 많은 학교들을 건설하고 운영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페스탈로치의 또 학교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어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프레벨. 그 사람이 이제 이 킨더가르텐 어 아이들이 있는 정원 뭐 이런 뜻이죠. 유치원이라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걸 처음 만든 사람이 그거고 그거를 킨더가르텐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이 프레벨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킨더가르텐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 사람이 만든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인제 그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뭐 루소에서도 나오는데 조작하고 플레이하고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제 플레이벌 기프트라는 거를 만드는 걸로도 유명하죠. 한국에서도 이거 파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이후 20 세기로 넘어가면 인제 이탈리아의 여자 의사인데 몬테소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런 거를 이어받아서 그리고 자기의 의사니까 의학적인 거를 해 가지고 더 센서리 익스플래네이션 특히 인제 장애 아동에 대한 방법으로서 이 센서리 익스플레이션 뭐라 그러지? 감각적 경험 뭐 이런 거 탐색 뭐 이런 거를 조작 이런 걸 통해서 교육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몬테소리 교육법이라 그래서 유치원에서 많이 이런 걸 도입하기도 했죠. 그렇게 계속 발전돼 왔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자연주의 교육 사상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이상주의 아이디얼리즘에 반대해서 리얼리즘을 이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 현실이 실제고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이제 계몽주의는 18 세기에 이제 계몽주의로 나타나면서 합리주의, 이성 중심 으로 되는데 자연주의는 계몽주의를 이어가고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계몽주의를 광의로 해석하면 근데 계몽주의에서 특히 합리주의나 너무나 이성에만 평가적으로 중심하는 데는 반대를 해서 인간의 자연적인 상태, 본성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 자연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주의에서 중요한 것이 아동 중심 교육이었고 그것이 19 세기, 20 세기에 발달 심리학의 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아동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